자, 주몽신화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험에 언급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좀 보자면, 먼저 갈래에 대한 얘기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갈래가 설화고요. 설화 중에서도 신화에 해당하죠. 특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건국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몽신화입니다. 우리가 건국신화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건국신화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목적이죠? 바로 두 가지 목적으로 보면 되는데, 어떤 특정 나라의 건국의 내력, 우리가 이제 내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역사,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국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걸 언급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민족적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국의 내력을 밝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건국을 한 주체가 바로 주몽이죠, 그죠? 맞지? 그렇다면 이 건국의 주체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겠죠? 건국의 주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 형성을 해버리면 민족적 자긍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자,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이다? 바로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건 뭐가 된다? 이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기적 요소를 사용하죠. 정기성을 사용해서 이 영웅이 우리 인간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사뭇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정기성. 정기성을 주는 이유는 무슨 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면 바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성성이라는 건 마치 신격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냐? 영웅 서사 구조에 따라서 이 작품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니? 알아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주몽신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 주몽신화 이후에, 그러니까 꽤 옛날이 나중이 되겠죠. 조선 후기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영웅소설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대부분의 영웅소설들이 이 주몽신화가 가지고 있었던 영웅서사 구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몽신화의 의의를 하나 체크하고 가자면, 가치죠. 근데 이 가치는 문학사적인 가치예요, 얘들아. 알겠지? 문학사적 가치를 하나만 따지자면 바로 영웅 서사 구조의 뭐가 되는 것이다? 시초가 되는 그러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알겠지?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영웅 서사 구조 간단하게 갈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고요. 그렇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신이한 탄생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도와주는 사람들 누가 등장하죠? 바로 조력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결국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게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영웅소사 구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영웅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들을 쭉 따라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초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성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사적입니다. 서사적이라는 얘기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영웅적이죠. 그러니까 영웅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주몽의 고구려 공국이 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는 바로 고구려의 공국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력을 보여주고요. 주제는 주몽의 탄생과 그 다음에 고구려 공국의 내력이 되겠고요. 자, 특징 중에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우리가 신화에서 문학사적인 의도 있지만 사실은 가볍긴 하지만 역사적 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시절에서는 사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의의에선 당시 생활 풍습을 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당시의 생활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생활 풍습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기는데 자, 주몽신화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천손강림. 천손강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니? 또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곧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면 천손강림을 사용했다는 건 하늘을 뭘로 봤다는 거냐면 숭배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난생이에요. 난생. 근데 난생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이따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태양 숭배 사상입니다.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난생설화 중에 인생란을 실화의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화적인 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송강림, 그다음에 난생, 기아, 그러니까 특이한 아이 이런 말이죠. 그죠? 기이한 아이, 그리고 태양숭배 사상 복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천재, 해모수, 주몽. 그러니까 해모수는 누구냐? 천재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몇 대기 구조를 띠고 있다? 3대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이 정도 내용을 보셨으면 이제 우리 어디로 들어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서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서술자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서술자의 설명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뭐 언제 이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 사람이 서술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이 졸본부여라고 하는 고구려의 그러니까 뭐 시작되는 지점의 공간을 화주나 성주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고쳐줄게. 졸본주는 요동 방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에 기반을 둔 곳이다 이 말인 거죠. 요동이 어딘지 아시죠? 그죠? 거기에 기반을 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짚어봅시다. 먼저 서술자의 설명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당시 기존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고 있던 당시의 잘못된 뭐 정보라고 할까요? 정보를 일단 뭐 해준다? 수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졸본주를 무엇으로 봤다는 거죠? 당시에는 화주나 성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화주나 성주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이 아니고 사실은 졸본주는 어디에 있다? 요동 방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일단 첫 번째로 수정을 해줍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국사라는 책을 언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몽신화의 뭐가 되겠죠? 국사는 신라시대 진흥왕 때 편찬된 역사서거든요. 그지? 그러면 국사라고 하는 것은 주몽신화의 뭐가 되는 거죠? 출처입니다.
주몽신화의 출처를 밝혀주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출처를 밝혀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한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국사라는 출처를 말해주는 건 이 이야기에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신빙성 또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신뢰성을 뭐 하는 거다? 부여하기 위해 국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국사에 요약된 얘기 잠깐 볼까요? 어떤 얘기가 있냐?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 성제. 자, 시조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최초의 인간이나 또는 그 성시의 최초의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명 성제의 성은 고시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 주몽의 내력이 나옵니다. 알겠지? 고구려 건국의 내력이 나오는데, 자, 서술자의 설명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바로 금화왕과 바로 유화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북부여의 왕 헤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둘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만남의 장소가 어디죠? 바로 태백산. 태백산이 지금 현재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냐면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지금의 태백산이 아닙니다. 알겠지? 이 태백산 신당수 밑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신당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잖아요. 신당수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당군신화 볼 텐데, 처음에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국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 이 신당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맞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신당수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당수를 공간적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계속 보겠습니다. 우발수에서 이렇게 만났다. 미안합니다. 신당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태백산에서 만났다. 근데 태백산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얘들아, 신성성을 부여하는 건 역시 맞습니다. 알겠지? 신성성 부여가 맞습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 가에 있는 집 속으로 깨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유아의 말입니다. 자, 유아의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전달해 주는데 뭐 어떻게 요약적으로 전달을 해주죠. 이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지?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처지를 전달해 주는데 요약을 해서 전달해 줘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유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죠. 유아가 누구냐 이랬더니 유아는 바로 하백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하백의 딸이라고 하죠. 그럼 하백은 누구냐? 물의 신이 되겠고요. 그들의 딸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유아가 누구랑 만났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때 만난 사람이 해모수입니다. 그래서 해모수와 함께 정을 통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됐니? 그럼 해모수는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천재.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천재의 아들과 그 다음에
물의 신의 딸, 이 두 사람의 결합이 누구를 탄생하게 만든다? 주몽을 탄생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우린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해모수 천재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부계가 되면서 동시에 천상이에요, 지상이에요? 하늘이니까 천상이죠. 그쵸? 됐지? 그 다음에 하백에 따른 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쪽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는 물은 어디서 흐르죠? 하늘에서 흐르지 않고 땅에서 흐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상이죠. 다시 말하면 주몽은요, 바로 부계인 천재의 아들과 모계인 하백, 물의 신의 딸. 됐죠? 자, 이 두 사람의 결합. 다시 말하면 천상과 누구의 결합이기도 하다? 지상의 결합이기도 하다. 자, 이거를 설정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주몽은 일반 사람들과 어떻다? 다르다. 그렇지. 근데 그 당시 자연에서 가장 큰 자연이라고 불려지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뭐겠어? 하늘. 그 다음이 뭐겠어요? 땅이죠. 그렇지? 이거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모르잖아, 그지? 가장 큰 존재,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주몽은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웅서사구조에서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곧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고귀한 혈통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만은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여인을 방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네,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유아의 말 속에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자, 유아가 지금 현재 처지가 있는데 이 처지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예요? 뭐 왔다 그랬어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 내가 지금 뭐 왔어? 기양을 와 있는 상태다 이거죠. 기양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기양을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핵심이 뭐냐면 해모수와 만나서 정을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해모수를 만난 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뭐가 없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중매 없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귀양을 온 이유 중에 핵심이 중매가 없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귀양을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뭐를 들여다볼 수 있냐면 중매가 없었다. 그래서 혼났다. 아빠한테. 그럼 뭘 알 수 있어? 당시에 생활 풍습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치? 뭐 이게 평민들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결혼 풍습을 무엇을 바탕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죠?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중매. 그렇지.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상. 알겠니?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중매를 통한 결혼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사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이죠. 그 많은 일을 이상히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추었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햇빛이 등장하는 건 뭐 때문인 거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화의 얘기가 나오는데 유화의 얘기에서 누가 따라오냐면 햇빛이 따라와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장면은 뭐냐? 유아의 잉태 과정입니다. 잉태 장면이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잉태를 무엇으로 인해서 했느냐라고 하면 햇빛에 의해 잉태를 했다라고 설정을 했죠. 그렇지? 자, 이때 햇빛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태양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렇지? 태양이 따라와 잉태를 시켰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햇빛에 대한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주몽의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주몽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누구의 혈통이라는 거? 천재의 혈통. 하늘의 혈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재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사상이 하나 반영된다 그랬죠? 태양을 고귀한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뭐가 있다? 숭배 사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알겠죠? 잉태 과정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리고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또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이거죠. 그렇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 햇빛에 의해 잉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낳게 됐느냐? 알을 낳게 되었죠. 자, 이거 중요한 거야. 무슨 설화를 바탕으로, 무슨 모티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난생 설화 모티브를 사용하는데, 자, 이 알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금왕이 기이하게 여기겠죠. 당연히 왜? 누가 낳았으니까?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기이한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짐승들이 뭐 했다? 짐승들이 피해가거나 또는 보호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알을. 그리고 그 다음 이에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파괴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데 누가 파괴를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금화왕이 이것을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파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인 거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금화가 뭐죠, 얘들아? 왕이죠. 그치? 인간 중에 최고의 권력이 왕이잖아요. 가장 힘이 세잖아요. 맞니? 가장 힘이 센 그 어떤 특정 인간이 이것을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깰 수가 없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강력한 권력이에요. 강력한 권력이고 기존의 힘입니다. 기존 관습의 힘. 근데 이런 힘들이 이것을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인간들보다 훨씬 더 누가 뛰어나다는 거죠? 주몽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신성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성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 알로 태어난 게 바로 우리 영웅서사 구조의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고귀한 혈통 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이한 탄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유아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을 깨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난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건국신화에서 난생설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난생설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세계와 무슨 세계가 있다는 얘기냐면 알 속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깨고 나온 세계가 알 밖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두 세계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주 간단해요. 알 속의 세계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어떻겠어요? 어둡겠죠? 좁겠죠? 그지? 알 속의 세계는 어둡고 좁은 세계. 그러면 그냥 얼핏 볼 때도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될까?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될까? 그렇죠. 알 속의 세계는 부정적인 세계가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알 밖의 세계는 나오고 나니까 어때? 아주 밝고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깨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금화왕이 파괴하려고 했을 때 파괴하지 못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알 속의 세계는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기존의 체계나 권력이나 관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을 바라는 이유가 뭐에 있다 그랬죠? 기존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하면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계나 권력과 관습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판적이라는 얘기야. 욕망이 있어요. 이걸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알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 바로 새로운 체계에 대한 또는 새로운 뭐 권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알겠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뭐가 있다? 욕망이 있는 거고 이 욕망이 뭐 되는 거다?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난생설화입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태어났습니다. 이제 뭘 보여줘야 돼? 태어나 보니 이 아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바로 주몽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몽의 능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신궁이라는 거죠. 그렇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신궁이라는 것이 바로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뒤에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름에 뭐가 된다? 유래가 됩니다. 알겠지?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럼 알아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주몽이라 이름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름이 주몽이 된 연유, 그러니까 유래에 대해서 신궁이라는 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에 장자인 대소가 왕께 아뢰었는데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 여기다 좀 쓸게요. 바로 주몽의 실현 부분이 됩니다. 알겠지? 물론 대소왕자가 주되게 등장하긴 하지만 당시의 왕자들이 주몽의 어떤 재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보내고 위협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주몽의 실현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권력이 뭐를 하기 시작한다?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니? 쉽게 말하자면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기존 체계나 권력이나 관습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권력이 우리 영웅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건 이 당시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실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봅시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는데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좋은 말은 준마라고 하죠.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어서
살을 찌게 하였습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주몽이 언젠가는 내가 이 말을 타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내가 타고 도망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니? 근데 이거 누가 알려줬니? 아니지. 그러니까 미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내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되었고 이 시련에 대해서 주몽에 뭐가 나옵니까? 주몽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극복하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지켜봐야 되는데 좋은 말을 먼저 선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몽의 비범한 능력. 주몽에 뭐가 있다?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주몽의 성견지명으로 인해서 일단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죠. 그 다음입니다.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하였다. 그리해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그렇지. 기존 권력의 견제도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시련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엄수라고 하는 이제 뭐 강이 되겠죠, 그죠? 그 강을 내가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건너지 못하는 상황. 뒤에선 누가 쫓아와? 누가 쫓아와? 대소와 왕자들과 신하들이 쫓아오는 거죠.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대소 왕자 등이 쫓아오고 있고. 요거 한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바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위기에 봉착하는 걸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 번째 극복 방법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오리? 라고 얘기했더니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서 나타났냐면 물고기와 그다음에 자라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니? 이들이 등장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바로 조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와 자라는 조력자가 됩니다. 됐지? 근데 엄연히 말하면 물고기와 자라가 구해줬다기보다는 누가 구해줬다고 보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바로 물의 신인 하백의 도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력자가 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건너뛰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조력자도 있습니다. 누가 있죠? 오이, 협보, 말이라고 하는 주몽과 함께 동행한 이 동무들도 바로 뭐가 된다? 조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아까 오이 등 세 사람이 그랬잖아. 그들의 이름이 오이, 협보, 말이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러 이곳에서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의 건국이죠, 그죠? 맞지? 나라의 건국. 고구려입니다. 나라의 건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건국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지었죠. 다음입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루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정하였고 인하여
고씨로서 성을 삼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헷갈리면 안 돼요. 주몽의 원래 성은 해씨예요. 해씨. 해모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이제 고씨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국 과정에서 일단 뭐 고구려 세운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해씨성에서 무엇으로 바꾸게 되냐면 고씨성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 고씨성으로 바꾸었음으로써 이것도 뭐가 되느냐? 우리 성시의 최초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시조. 알겠지? 이 신화를 건국신화라고도 부르지만 고시죠. 성시 뭐라고 한다? 시조신화라고도 부릅니다. 고시의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고시가요. 원래 아랍 쪽 사람들이 넘어와서 고시가 된 거래요. 우리 장모님이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쪽이래요. 우리 고시, 윤서. 저기 있죠. 윤서 아랍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딱 생긴 게 쌍꺼풀 진해가지고 이게 먼지 잘 받게 생겼잖아요. 윤서 고개 한번 들어 애들 한번 봐주자. 아랍 사람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줘야지. 자, 다음입니다. 너 오늘 배우는데 좀 뿌듯하겠다. 지난번에도 배울 때도 그랬지만. 응? 고시는 다 똑같지 않을까? 다 여기 다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런가?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본성은 해였으나, 그러니까 본래성은 해씨였으나,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 하여 스스로 고로서 성을 삼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허락도 안 받고 호적을 파서 성을 다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은우란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원래는 최씨인데 그걸 버리고 그냥 뭐 김씨로 바꿨다 뭐 이런 거지. 알겠니? 자, 이때의 나이가 몇 살? 난 이게 제일 웃겼어. 빵 터졌지. 몇 살? 12살. 초등학교 5학년. 얘네들이 주몽을 뭐라고 부른 줄 아니? 드라마 고증으로 보면 얘네들이 형님 이렇게 불러요. 얘네는 누가 하여튼 이 세 중에 협본가 말인가가 막내거든. 그럼 얘네들 11살보다 더 어린 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랑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쳐도 초등학교 5학년이랑 초등학교 4학년이랑 초등학교 3학년이 도망간 거야. 여기 서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변성기 안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주몽은 왔을라나? 귀골이 장대했으니까 엄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난 천재의 손자야. 나 어떻게 건너? 했더니 물고기가 자라가 온 거지. 됐니? 그리고 지들끼리 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지들끼리 가지고 PC방에 간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린 고구려라고 할게. 이러고 나라를 세운 거야. 몇 살이? 12살이. 알겠니?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조선시대에 결혼하는 나이를 생각해보면 성공의 나이가 보통 15살, 16살, 17살. 이때 자원급제에서 뭐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조선시대보다 무려 1000년이나 이전이에요. 그럼 더 빨랐지 않았을까? 점차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럼 12살이라는 게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난번 이거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해줬지만 심지어 이 당시 주몽은 누가 있었다? 와이프가 있었고 와이프는 임신 중이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클 만큼 컸으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혹시 아내가 연하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지? 내가 너무 그 단어를 말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한 11살, 11살, 10살쯤 됐다고 하자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된 나이가 아니지 않니?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지? 가능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천재의 아들, 손자니까 또 햇빛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아니,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니?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살 나이에 나라를 세웁니다.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중국의 연호를 가지고 이 시기를 설명해줘요. 왜요? 왜 중국의 연호를 가지고 고구려가 세워진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신빙성, 사실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알겠지? 또는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때 즉위해서 왕이라 일컬었고요.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이만큼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 장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니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얘기보다는 정기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유가 뭐라고요?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유가 뭐라고요? 네, 민족적 자긍심 또는 주몽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주몽신화고요. 학습활동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학습활동이 3번 봅시다. 이거 같이 엮여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바로 주몽신화보다 훨씬 더 앞선 우리의 최초의 신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당군신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당군신화는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겠니? 당연히 주몽신화와 가나로 엮어서. 알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거기를 주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군 신화도 일단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무슨 신화예요? 건국 신화입니다. 그렇지. 갑시다. 당군 신화. 당군 신화도 갈래로 보면 설하고요. 설화 중에서도 건국 신화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내력을 밝히는 거죠? 얘는 바로 고조선의 내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고요. 당구단검이 세운 나라도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 이러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운 조선인지 아니면 당구단검이 세운 조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자를 붙이는 거예요. 옛날 조선이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건국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되겠습니다. 민족적 자긍심 주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맞겠죠. 건국신화니까. 그렇지? 신성성 부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런 것들은 주몽신화와 가지고 있는 뭐가 되겠니? 공통적인 요소들이야. 분명히 언급되겠죠? 어떻게 문제로 나오겠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가와 달리 나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건국신화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요소는 좀 잘 알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 건국신화고 민족 자긍심 주고. 맞지?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공통점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요거 참고적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는 좀 체크해 줄게요. 주몽신화와 일단 공통점을 먼저 볼게요. 물론 아까 말했지. 민족적 자긍심 주고 신성성 주고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이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들이 혈통이요. 3대기를 가지고 있는 혈통이라는 게 동일해요. 3대. 알겠니? 혈통이. 두 개로만 놓고 봤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봅시다. 주몽신화 우리 3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몽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누구예요? 천재. 그지? 할아버지 천재. 아빠 누구예요? 해모수. 그렇지. 그 다음에 주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구는 어떻게 돼 있냐? 당구는
바로 환인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환웅이 아버지고, 그리고 당군이에요. 자, 이들의 공통점, 3대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자, 천재와 환인이 둘 다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똑같이 다 누구다? 하늘의 신이라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하늘의 자식들이 해모수도 그렇고 환웅도 그렇고 지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천손 강림. 그렇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됐니? 3대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과 하늘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천손강림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설명할 텐데, 주몽신화는 철저하게 영웅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신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시련, 극복 다 했어요. 맞죠? 그런데 당군신화는 사실은 주인공이 당군이 아니에요. 알겠니? 당군 신화에는 당군이 영웅이긴 하지만 당군의 시련과 극복 과정이 없습니다. 알겠니? 영웅서사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차이점으로 보자면 주몽은 영웅 서사 구조를 그대로 띠고 있는데 구조의 과정을 띠고 있는데 당군 신화는요. 영웅 서사 구조에 시련과 그 다음에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되게 보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몽의 혈통을 주되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의 혈통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몽신화는 주몽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당군신화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딱 집어내는 게 뭐냐면 혈통을 중시하는 서사전개예요. 혈통 중심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군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 차이점이 시험에서 제법 언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주몽신화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뭘 알 수 있었죠? 한 가지 딱 하나 있었잖아, 생활 풍습이. 뭐 있었죠? 결혼제도. 누구를 통한 결혼? 그렇지. 그거 하나 봤었거든요. 그런데 당군 신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가봅시다. 당군 신화의 앞부분의 줄거리. 혹시 학교에서 전문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는 없으셨니? 아, 그래요? 혹시 전문 나온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앞부분의 줄거리도 전문을 기반으로 두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러니까 원래는 환인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서자라고 돼 있거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첩의 아들. 우리 보통 서자를 첩의 아들로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냐면 홍길동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자의 정확한 뜻은 첫째 아들이 아닌 아들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아들, 장남이 아닌 아들을 서자라고 합니다. 근데 서자를 첩의 아들로 딱 규정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학자들이에요. 그건 이유가 아주 뻔하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자, 서자는 둘째 이하의 아들입니다. 알겠지?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렇지? 요것도 달라요. 해모수 왜 내려왔죠? 해모수가 천선한 이유가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모르잖아. 설마 유아 하나 꼬시려고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늘에서 이렇게 보다가 오, 저 여자 예쁜데? 그러고 내려왔을까? 천선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려온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근데 그때 유아를 만난 거잖아. 그런데 이건 달라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당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천선한 이유가 나옵니다. 뭘 하고 싶어서? 인간 세상에 대한 다스림을 하고 싶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서. 좀 더 순화시켜 표현을 하자면 혼란스러웠던 인간 세계잖아.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교화시키고 싶은 목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정치적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웅. 내려왔는데 자,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의 줄거리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천손의 과정을 보여준 거죠. 환웅의 천손. 그렇지? 환웅의 천손 과정을 보여주는데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좀 찝어줄게요, 선생님이. 혹시 전문이 나올까 싶어서. 알겠지? 자, 첫 번째, 1. 천손 과정에서 일단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내려와요. 뭐가 있어? 정치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한텐 이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죠? 정치하는 사람한테 꼭 이게 있어야 돼. 아,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능력도 있어야 되죠. 또. 한진아 뭐? 그게. 어? 리더십?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능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신념 비슷한 거야. 근데 신념이라고 하지 않지. 정치라는 목적? 비슷한데 이념이 있어요. 정치적 이념이. 알겠니? 근데 그 정치적 이념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될까? 정치는 왜 하는 거야?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니 얘들아? 어? 정치를 왜 해?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내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윤석열 되는 거야. 오, 씨발, 촬영 중인데.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유튜브에 올릴 건데 큰일 났네. 난 무섭지 않아! 거기서 뭐 블랙요원 이런 사람, 내 건 안 보겠지, 내 채널은? 그지, 그지. 그 찌질한 채널을 누가 볼까? 나 말고도 까는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 어쨌든. 신념이 있어야 돼. 근데 혹시 들어봤니? 환웅의 정치적 신념, 이념. 들어본 적 없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정치적 신념이었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르면 지금 배워. 이롭게 하는 게 정치적 신념이었어요. 자, 이 말은 몰라도 이 말을 나타내는 말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글자. 그렇지. 홍익인간. 알겠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정치적 신념이 곧 뭐가 된다?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내려올 때 누구랑 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내려올 때 누구로 데리고 내려왔다?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랬잖아. 근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하인데, 환웅의 부하인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하. 3명입니다. 누구냐면 풍백, 우사,
운사. 자, 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가로를 왜 쳤냐? 풍백. 뭘 것 같아? 그래. 우사는요? 맞아요. 운사는요? 그럴. 왜 이 바람과 비와 구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연 풍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풍경? 자연의 현상이 중요한 거야. 왜 자연의 현상이 중요했을까? 그렇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럼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당시에 어떤 국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바로 당시 농경국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네요.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옵니다. 알겠지? 아까 우리 주몽도 유아가 처음에 금화와 만난 곳이 어디였죠? 태백산이었죠? 어디라고요? 태백산 어디라고요? 무슨 산이라고요? 백두산. 어느 나라 산이야? 오, 쉣! 얘들아, 진짜 그러지 말자! 우리나라 산이야. 알겠니? 어? 백두산 우리나라 산이야. 알겠어? 야, 니네 뭐야? 뭐 동부가 공정이야? 왜 중국산이래? 미친 거야? 어? 아니야, 우리 산이야. 중국이 뺏은 거야, 씨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야? 백두산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북한산 이거 하지 말자. 아니, 생각해봐. 지금 분단이잖아, 분단. 분단의 개념이 뭐야? 원래 한 나라인데 뭐 되어 있다는 거야? 나라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잖아. 알겠니? 물론 다른 지도자를 가지고 다른 체계의 국가이긴 한데, 우리나라야. 제발 그렇게 하자. 알았어? 내가 뭐 강요하진 않을게. 근데 제일 높은 산 한라산 이건 하지 말자. 북한산이라고 하자. 백두산이라고 하자. 알았지? 어? 북한도 우리나라니까. 중국산 아니야. 알겠어? 언젠가는 중국이 자꾸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찾아와야지. 우리 힘을 길러서. 뺏어간 거잖아. 그지?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하지 말자. 백두산이 그만큼 굉장히 신성스러운 공간으로 많이 유거되고 또 다른 설도 있는데요. 그 태백산이라는 그 이름 있잖아. 이 태백산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산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는 산을 그냥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산을 뭐라고 불러요? 한라산. 그죠? 이렇게 부르죠. 그지? 북한산은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알겠지? 북한에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한라산 이렇게 부르잖아. 백두산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는 태백산이란 말이 산의 보통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태백산, 한라태백산, 금강태백산 이렇게 불렀다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본 애들이 니네 태백산을 근거지로 나라를 세웠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가 있을 때 태백산이 여기 있거든? 실제 우리가 부른 태백산 여기 있잖아 강원도에. 그럼 우리나라의 근거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니넨 조그만 땅덩어리에 시작한 나라야.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태백산이 고유명사라고 불려졌다는 근거가 좀 있어. 중국에 그렇게 불렀거든. 그러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요동 중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그럼 고조선이 사실 실제로 고조선의 땅덩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요동까지. 그지? 맞지?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신성성을 위해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됐니?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정기성이야. 그쵸?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갑시다. 그럼 3,000명을 이끌고 뭐 했다는 얘기일까? 실제로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불려지는 부하들과 3,000명을 데리고 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 농사를 지었다? 아니, 내려왔다며, 하늘에서. 그러면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 그치, 외국인들은 아니고 이주민들. 그러니까 환웅은 누구였다? 원래 유목민이었을 거다. 근데 이곳에 뭐 했다? 정착을 했다, 이 말이야. 이건 좋게 말한 거고. 그렇지. 사실대로 말하면 3,000명 우 끌고 와가지고 뭐 한 거야? 정복을 한 거야. 지배자인 거지. 마치 누구랑 똑같아? 콜럼버스랑 똑같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다! 아니잖아, 신대륙. 그건 유럽의 입장에서 신대륙이고. 물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좀 뒤에 아메리카가 밝혀졌겠지. 그지? 근데 그건 신대륙이 아니거든. 그잖아. 거기 누가 살았어? 인디언들이 있었잖아,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그들의 입장에서 누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지. 침입자. 그치? 정복자. 다시 말하면 환웅은 누구냐? 북에서 내려온 이주민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건 어떤 해석이 되는 거지? 정기적인 거 빼고 사실적 해석이 되는 거야. 이주민이었을 거다 이거지. 그 다음 읽어볼까?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을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이제 무엇이 나온 겁니까? 바로 곰과 범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곰과 범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되고 싶어요. 됐니? 곰과 곰이 나타나 사람 되고 싶어요. 했더니 환웅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마늘 20개랑 쑥 한 심지를 줄 테니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마라. 그럼 니네는 사람이 될 거다. 알겠지? 첫 번째, 얘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어 없어? 사람 되는 게 소망이죠. 그치? 당시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통과해야 되는 시련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지? 통과 의례. 소망 실현을 위해선 통과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과 의례의 내용이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 안 보는 거. 불공정 게임이죠. 이거 불공정하다고. 환웅이 치사한 거야. 진짜로. 한쪽 편만 든 거야. 왜? 범은 호랑인데 육식이죠. 곰은 잡식이야. 그리고 햇빛 없는 동굴이면은 어떻겠니? 존나 춥겠지? 곰 뭐 할 것 같니? 호랑이는 겨울잠 자? 니네가 한 번이라도 호랑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래? 대화할 사람도 없어. 곰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씨발 곰 자. 스마트폰 있어 없어? 없지. 인터넷 깔려 안 깔려? TV 있어 없어? 범 뭐하니? 자,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어 없어? 있어. 잘 생각해봐. 있어. 먹을 거 있다니까? 뭐? 자고 있는 곰 있잖아. 근데 이렇게 착한 거야. 그 생각을 못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뛰쳐나가, 안 뛰쳐나가? 나라도 뛰쳐나가. 아니니? 불공정 게임. 내가 생각했을 땐 환웅이 미리 변신을 시켜본 것 같아. 해봤는데 곰이 더 예뻐. 호랑이는 어때? 사납잖아. 결혼할 건데.
사나운 여자가 좋아? 곰 같은 여자가 좋아? 아, 빡치면 센데 호랑이는 항상 빡쳐 있는 상황이고 곰은 빡치게 하지만 않으면 온순하잖아. 누구랑 결혼할 거야? 곰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봄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생긴 것도 봅시다. 곰이 좀 더 예쁘지 않니? 귀여운 걸로 따지면 곰이 더 귀엽지 않니? 호랑이가 더 귀엽니? 어머나? 여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네.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호랑이를 보고 귀엽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 그 모습에 반했지, 내가. 호랑이 귀엽대. 발이 귀엽대. 이렇게 돼 있는 게 귀엽대. 그 안에 뭐 있어? 이거 한 방이면 주 살상무기야. 귀엽대. 어쨌든 소망 실현을 위한 통과 의뢰가 있어. 됐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진짜 타이거와 베어가 와가지고 나 사람 되고 싶어요 했을까? 아니지. 그치? 여기에는 당시의 사상이 있다는 거지. 공과 범은 과연 누굴까? 환웅이 이주민이었다면 공과 호랑이는 바로 누굴까요? 그곳에 있었던 정착민이었을 것이고. 이해가 됐니? 그럼 왜 하필은 곰과 호랑이라고 얘기했을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뭐하고 있었을 거다? 경쟁하고 있었을 거다. 그걸 뭐라 그러지? 곰과 호랑이 같은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뭐라 그래? 바보들. 내가 다 말했잖아, 지금.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 하니? 동물 숭배 사상.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동물 숭배 사상이고, 이런 걸, 아까 누가 뭐라 그랬지? 무슨 이즘?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동서양의 문화가 합쳐진 거고, 뭐라고 해? 애니미즘? 말 만들었지, 니. 토테미즘. 알겠니? 무식한 것들. 토테미즘이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곰과 호랑이 중에 누가 이겼어? 호랑이가, 곰이 이겼지? 맞지? 그리고 그 다음. 자, 어쨌든 곰은 기한 지 22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싸가지 없어, 이 새끼. 100일 동안 약속했는데 22일 만에 사람 만들어주잖아. 근데 이 22일이 어떤 시점일 것 같아? 21일. 얘들아. 21일. 37에? 혹시 37일이라고 들어봤니? 우리 민족에서? 3이라는 숫자 되게 중요하거든. 37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 3 되게 좋아하잖아. 아니야? 니네 무슨 게임에도 지면은 뭐라 그래? 3세판. 이런 말 하잖아. 그지? 맞지? 이런 것처럼 이 21이라는 숫자가 민족적 금기 같은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걸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지. 당연하지. 배고프고 춥고 씨발 외롭고 얼마나 심한 내적 갈등을 했겠어. 이 새끼를 잡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얼마나 윤리적이야. 아니고 도망갔잖아. 착하지? 자, 여자가 된 곰은,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웅녀라고 얘기하죠.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기배기를 축원했는데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누구와 누구의 결합? 환웅과 웅녀의 결합. 환웅과 웅녀의 결합. 이걸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환웅 어디에서 왔니? 네, 천상. 웅녀 어디에 있었니?
지상. 아까도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죠? 네. 다음. 환웅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 봤잖아. 어떤 사람? 이주민. 그렇지. 옥녀는 정창민. 그렇지.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걸 기반으로 했을 땐 바로 이주민과 정창민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군을 낳았습니다. 이제 당군의 탄생에 대한 얘기죠. 당군의 내력입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주몽신화에 나오는 뭐가 없다? 얘들아? 실현과 뭐가 없다? 극복 과정이 없습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부터 당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치? 당군의 역사를 지금부터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 이름입니다. 당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당군왕검이라고 일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군왕검이 뭔지 알려줄게. 당시에는 권력이 두 가지예요. 첫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이라는 곳이 사실은 지금처럼 발달된 과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에게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 알겠니? 자, 제사장과 이 정치적인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던 시절이야. 그런데 당군왕검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당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왕검이라고 불렸다는 건 이 사람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야. 정치적 통치자. 다시 말하면 원래 분리되어 있던 제사장과 정치적 통치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 한 사람으로 합쳐졌다. 당시의 시대로 어떤 시대냐? 바로 제정,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하는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음.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 경인년, 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정의는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역시 아까 우리가 주몽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뭐 해줘? 다시 수정해주죠. 그죠? 그리고 편양성, 지금의 서경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다. 그리고 궁휼산에 혹은 궁이방자로도 되어 있다.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자, 당군이 고조선을 다스린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위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왕위 시기가 몇 년이라고? 읽어봐.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왕위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뭐가 되는 거야? 정기성이 되는 거지. 그건 민족적 자긍심을 올려놓기 위한 거야. 그런데 이걸 사실적으로 해석해보자. 무슨 얘기일까? 당시 고조선의 왕을 뭐라고 불렀을까? 고조선의 모든 왕들을 다 당군 왕검이라고 불렀던 거야. 다시 말하면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왕위 시기가 이만큼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일치하냐면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수빈아 알아들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1대 당군 왕검, 2대 당군 왕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됐지? 다음. 자,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아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뭐가 되었어? 산신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성성이야. 그지? 나이가 1908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기적인 요소로 마무리를 해주죠. 당군왕검에 대한 얘기까지 봤습니다. 좀만 쉽시다. 알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제망맹어로 넘어갈게요. 알았지?